뇌의 스위치를 켜라. 저자가 존 엘더 로비슨. 존 엘더 로비슨은 자폐인의 삶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전하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전문가다. 각종 강의를 통해서 소통하는 동시에 현재 윌리엄 메리 대학의 신경다양성 관련 전속학자로 일하고 있다. 자폐 등등. 나를 똑바로 봐. 뉴욕타임스. 남들과 다르다는 거 책이 있네요. 뇌의 스위치를 켜다. 2017년도에 출간했는데 스위치를 켜라. 화가 났다 등등. 당신의 생각의 일편이를 같은 노래의 쾌감. 어떤 수모가 있나? 내 여정은 불안정했다. 누구라도 먹어줘야 한다는 신념으로 서 있었다. 나는 앨리스 칼리지의 초청을 받아 학생이건 교수든 추운 1월 저녁에 찾아오는 누구라도 대화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자폐 워크숍에서 대화를 요청받았네요. 엔지니어인에게 TMS는 처음으로 말이 되는 요법이었다. 전자기 결합을 통해서 통제된 에너지를 뇌의 국소 부위에 전달하는 게 와닿았다. 나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약이 정성과 관련 없는 세포 수만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일이니까. 정신과 약은 마치 기름이 떠져가는 차의 멈추기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라고 했다. 기름이 어느 정도 채워지겠지만 결국은 난장판이 되지 않겠는가? 약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음악가 같은 존재라면 실험에 참가하는 나는 악기 자체가 아닌가? 악기. 예전에 수많은 공연장에서 기타 조립이 끊어질 때까지 연주하던 음악가가 떠올렸다. 설마 나도 그 악기처럼 되진 않겠지? 음악가가 히트곡을 내면은 기타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린지와 대화를 나누면서 희망이 몽실몽실 솟아 올랐다. TM에서는 전혀 새로운 세계로 통하는 출입문과도 같았다. 나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웨스트 스프링필드에서 홀리역으로 가는 하행 차선에 차 밑으로 두 다리가 빠져나와 있었다. 죽은 게 분명했다. 움직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가까이 가서 산에가 깔고 있는 차는 미동도 안 했고 엔진은 꺼진 상태고 산에 깔린 지 오랜된 흐른 그 2m 전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양반들을 앉아 아무 말 없이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소리쳤지만 내 말을 무시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차 안에 있다 나온 걸까? 이렇게 이것이 TMS 기계입니다. 그가 기계를 만지며 말했다. 커다란 상자 모양의 기계 옆에 MHSTAIM이라는 글자가 되어 있다. 이게 전선이고 알바로는 이래 연구실에 다닌 기계도 소개를 했다. 내에 있는 나는 긴 소리를 재빨리 훑어내려가 핵심을 파악했다. 우리는 당신에게 특정 실험을 할 것이다. 실험 진행 동의를 해라. 뭔가 불길한 느낌도 들었다. 단 세 줄이면 가능한 말을 5장에 걸쳐서 한 걸까? 서류로. 실험에 대한 설명 사전 동의서를 읽고 나니 약간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동의서에 따르면 일본 물질을 판별하는 내 능력을 테스트할 거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운율을 측정한다고 했다. TMS에 인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별로 신나는 제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큰 결과를 얻으려면 작은 단계도 거쳐야 하니까 라고 나는 스스로를 더덕였다. 이 동의서에 제시된 것보다도 더 큰 결과를 연구자들은 기대하고 있는 걸까? 나는 이에 대해 린지에게 물었다. 무엇을 원하나? 린지의 말을 듣고 보니 페니실린 비유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삼키는 약이니까 아마 항생제 연구가 더 알맞은 비유가 아닐까?
뺨이건 다리건 염증 부위에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약을 바른 국소 부위에 영향을 주고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는 게 더 맞겠네요. 린지도 동의했다. 나 같은 시골뜨기가 복잡한 뇌과학 문제를 간단한 비유로 멋대로 바꿔 이해하는 것을 지켜봐 주다니 그네가 참을성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었다. 문득 이번 실험도 FDA 승인을 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한참 걸릴 거예요. 내일은 수많은 전선들로 이루어진 큰 네트워크가 있어요. TMS. 연구소 방문은 경이롭고 연구자들은 내내를 순순히 맡기기 다짐하면서도 의심은 남아 있었다. 나는 전자학에 대해서라면 남들이 그만한 자신감으로 부를 만한 태도를 지녔다. 전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뤘으니까. 결국 TMS 전선이 뇌의 어느 부위를 자극할지는 확실치 않아 보였다. 알바로와 연구팀은 TMS가 뇌 사고를 바꿀 거로 했지만 사고력인지 능력은 모든 뇌 활동에서 가장 형체가 없고 파악하기 힘든 기능들이 아닌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일주일 후에 실험이 시작이 되었다. 기본적인 검사를 몇 개 거쳐야 합니다. 뇌 MRI도 찍어야 하고요. 뇌를 스캔한 이미지는 수평과 수직의 방향에서 찍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뇌의 어디에도 타겟을 삼을 수 있죠. 장치 미수는 전선을 어디다 갖다 대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너의 첫 TMS 실험 날이 되었다. TMS. 그거였다. 문장을 말할 때 언어 치료서가 운율이라고 부르는 걸 더 많이 섞어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름과 동시에 말도 안 된다고 느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뜻이지? 나는 고속도로를 지나자마자 친구 밥과 셀레스트를 전화했다. 그들은 내가 로큰롤 세계에 몸담았던 때부터 쭉 친구였다. 전화를 끊기 전에 나는 그에게 한 번의 시험을 마치고 나니 그의 신용카드 번호를 떠올릴 수 있을 정도라고 큰 소리쳤다. 며칠 지났고 나는 생명 비유가 생각보다 더 적합하다고 깨닫게 되었다. 노래 한 곡마다 폭넓은 감정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되자 음악을 듣는 방식도 아예 달라졌다. 그리고 그 방식은 7년 뒤 이 글을 쓰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음악의 멜로디도 비슷하게 내 감정을 자극했다. 처음에는 노래의 가사 때문에 동요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사가 없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역시 강력한 감정이 쌓였다. 교향악의 음이 밀려오고 밀려나감에 따라서 내 기분도 술렁했다. 나는 마스와 건물 밖의 야외 스타벅스로 가서 차를 마셨다. 쿠키도 먹고. 그런데 이내 구급차 한 대가 와서 멈춰 서 있는 게 아닌가? 내 자리에서 6m 정도 떨어진 것. 사이렌 소리가 울려 펴졌다. 한 음이 채 지나기도 전에 나는 어느새 입을 열어서 구급차에 대고 목청껏 고함을 질렀다. 마사가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왜 그런 표정이지? 왠지 모르지만 구급차를. 이들 나는 미러링과 미러링 뉴런에 대해서 발표자를 찾아봤다. 미러링 뉴런에 대한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됐다. 미러링은 확실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호작용했다. 아기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사인을 읽은 다음에 다시 방긋 웃어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의 행복이라는 기분을 익히는 행위인 것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구급차든 뭐든 기계를 미러링하지 않는다. 내가 비정상인가? 내 아는 목소리가 또다시 말했다. 정말로 자비 때문에 나의 미러링은 남들과 다를지 모른다. 호언 스피커가 마치 고통의 비명을 지르듯 들렸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진동판이 산산조각 날 것이다. 내 변화를 보는 가족들의 시선은 다양했다. 마시는 회의적. 결국 실험실 소탕 2달 뒤 검사는 커버를 난장판 10대에 불과한 아이는 최고 60년까지 형을 살 수도 있었다. 불량배가 창문에 술틀 던져 난장판만을 같은 중범죄로 취급. 폭발물을 때문에 그제야 커비와 나는 온라인 활동을 너무 만만히 여겼음을 깨달았다. 그 애가 동영상을 올린 걸 알고 약간 걱정하긴 했다. 만에 하는 사람들이 그 애의 동영상을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우리가 이렇게 폭발물을 만든다면은 그렇죠. 연구원들은 장시간의 IQ 테스트를 치르겠다. 자원자들은 퍼즐을 맞추고 단어를 맞추는 등 지적 능력을 드러내야 했다. 시험을 치르는 데만도 $100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 감안하면 인터넷으로 치르는 간단한 시험은 절대 아니었다. 테스트가 끝나자 커비는 자기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하여 고집부렸다. 그러더니 자기 점수가 아빠보다도 4점 높은 것을 알고는 내내 자랑스러워했다. 커비에게 늘 내가 그 진로초보다 똑똑하겠지 하고 농담을 하곤 했는데 증명된 셈이 아닌가? 경렬 사람들을 들여다보기. 자, 몇몇 사람은 그저 내가 잘하는 것 성공 확률이 높은 것에 자연스레 이끌었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격리의 말을 들으면서 TMS가 내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됐다. 남은 6명은 레스토랑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대화를 시작했다. 나는 평소 꽤나 신중한 사람이지만 그러다가 바른 생활도 아니다. 로큰롤 공연을 다니던 시절 그 계통 사람들의 처럼 나는 마약과 술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신경과 의사인 올리버 섹스는 환각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테스트 결과 책에 거의 시각장애인에 다름이 없다고 소설했다. 하지만 모자란 시력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웠다고 했다. 상상력으로. 팀도 잘하면서 자신을 사회적인 패배자로 느꼈다. 그런 점은 나와 같았지만은 TMS 경험을 내면하는 과정은 달랐다. TMS. 내가 세상에서 뭘 잘못했는지 알게 된 거죠. 엄청난 기분이에요. 신경학자들은 내가 전두엽이 고차원적인 의식의 중추임을 밝혀왔다. 하지만 그런 의식이 정확히 어떻게 형성되는가는 늘 미스터리였다. 전두엽을 통해서 우리는 사고를 생성하고 결정내리며 언어를 꾸미고 선과 악을 구별한다. 전두엽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집행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꾸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옷을 입거나 하루 일과를 정하거나 무슨 일을 하는 것. 한편 런던에서는 신경학자 잭슨이 신경기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간질, 데네필에서 연구한다. 당시는 새로운 의견이었다. 데네피질에서 그는 이를 국립병원의 중풍과 간질 환자들을 돌보다가 깨달았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의 이론을 젊은 동료인 데이비드 베이리에게 전수했다. 당시 베이리에는 이미 히치히의 업적에 매료되어 있던 차라 잭슨의 이론을 시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바솔로 박사의 논문은 현재 국립보건원에 보존되어 있어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그 옛날 내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엘저넌에게 꽃을이라는 과학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에 주인공 찰리가 희망적으로 시작되지만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기억. 찰리는 한 빵집 관리는 이런데 어느 날 과학자가 와서 그 연대를 변형해서 대단한 천지로 만든다. 단 몇 개월 동안에 변기를 닦던 사람이 첨단 연구 논문을 쓰기 이른다. 그런 중에 자기는 똑똑하게 만든 과학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놀라운 지능이 빠르게 쇠퇴하는 것을 지켜보게 된다. 갑자기 그 책의 기억이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렇게 생각과 달리 TMS 에너지가 뉴런에 닿으면 무슨 작용을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우선 알바로가 추천한 뇌과학 교재를 펼쳤다. 하지만 다 만족스럽게 이해가 되지 않자 이번엔 알바로에게 직접 묻기로 했다. 그는 뭐든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에도 지식적인 한계가 있음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통찰력은 놀라웠다. 알바로의 포닥 학생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글도 많이 읽었다. 점차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TMS가 내 길은 생활에 가져온 부작용을 꾸미도 모른 채 알바로는 항상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인간은 얘는 당연히 더 나은 기능을 위해서 늘 전개한다고 믿었다. 새로운 과제에 능숙해지는 것 때문이다. 정신적인 튜닝은 바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뇌 가소성의 개념과 맞닿아 있었다.
TMS는 그저 과제 수행의 속도를 극적으로 가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인가요? 내가 물었다. 그렇지만은 않지요. 그런데 TMS가 일시적이나마 그 외로움을 가시게 해주었다. 얼마 후에 연구실에서 TMS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다. 왠지 망설여졌다. 내 뇌를 바꾸는 게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드디어 얼버로 연구소가 진행하는 초기 연구의 마지막 TMS 자극 실험 날이 왔다. 나는 이제 무엇이라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TMS 연구에 비춰서 내 공감 능력을 생각해보니 TMS 에너지가 단순히 TMS 전선 바로 밑의 내 부위뿐만 아니라 내 뇌의 모든 연결들을 활성화시키지는 않았는지 궁금했다. TMS. 하지만 TMS 실험 이후에 나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달라졌음을 느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뭘 기대하는지가 전해져 왔다. 물론 나 혼자 그렇게 믿었는지는 몰랐다. 여태껏 사람들의 의중을 잘못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무딘 삶을 살아온 내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타인으로부터 읽는 신호가 맞는지도 헷갈리기는 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이런 생각을 내 가게에 나타나는 자폐 증상에 비추어 보았다. 아버지는 당신의 특이의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나에 비해서 덜 겪으신 걸로 보인다. 어쩌면 아버지의 증상은 노출되지 않은 채 지나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자라날 때 자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괴짜 같은 태도가 눈에 띄지 않을 법한 직업이 아닌가? 반면에 커비는 다양성이 좀 더 존중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랐다. 그래서 그 애가 자폐라는 게 내 경우보다도 더 두루시 드러났는지도 모른다. 초기 TMS 연구가 끝나고 나는 셜리와 렌즈가 해서 내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개처럼 전락했을까? 물론 그 순간에는 그 질문에 답도 못했을 거다. 말하는 행위든 짓는 행위든 당신 모든 발성 능력이 억제됐으니까. 하지만 내 기억의 공간관계를 비롯한 기타 복잡한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은 무시했었다. 왜냐하면 연구실 들어갔을 때 문과 서랍 등이 눈에 들어왔고 내 몸속의 언어는 상실됐더라도 그것들의 기능은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이다. 연구는 끝이 났지만 나는 계속해서 연구소를 방문했다. 대화를 나누고 더 배우기 위해서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놀랍게 그지였다. 겨우 30분짜리 실험에 12번 참여해야 했을 뿐인데 완전히 TMS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TMS. 바로 몇 분 전에 잠을 청해볼까 하고 음악을 틀지 않았던가? 원래는 사랑놀이나 잔잔한 재즈 음악이 나를 잠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곤 했다. 특히 50, 60년대 재즈 음악이 그랬다. 스탄캐츠 뭐 등등등등 이름들의 음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듣고 느끼는 것을 감탄하느라 완전히 깨버렸다. 만약에 시간제 여행이 가능했다면 그 음악인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옛날의 음악인들과 일했을 때 나는 주로 그들과 기기를 어떻게 조정할지, 음영 시스템이 어떻게 들리는지, 다음 무대에서 어떤 노래를 어떻게, 그런 대화만 나누었다. 어떻게 음악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해서는 한 번도 나누지를 못했다. 그렇구나. 물론 지난 4월의 타일의 영화를 들여다본다거나 하는 기분은 아니었다. 하지만 남들을 대할 때 좀 더 편안하고 공감하는 기분이 들었다. 특히 고객들이 자신들의 차에 생긴 문제에 대해 토로할 때 더 그랬다. 그날 아침에는 고객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나를 발견했다. 기분 괜찮으세요? 하고 자발적으로 묻기까지 할 정도였다. 그리고 또 5개월이 지난 지금은 모든 게 정돈되고 덜 극적인 느낌이다. 이번 자극이 내게 심어준 감정적인 통찰력은 깜짝 놀만한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마침 어린 친구와의 만남 같았다. TMS 실험 이후에 몇 주 동안에 나는 스스로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연구소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나를 지켜보고 의견을 말해줬다. 한동안은 나도 늘 꿈꾸던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마치 남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평소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그걸 증명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을 위해서 내가 참담한 기분이 들으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자, 미묘한 거.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에게 맞서는 건 내가 열두보다 좋은 전략이었다. 나는 이제라도 나를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 의사 고객이 다음번에 수리를 왔을 때 나는 달라졌다. 물론 나는 그의 요청을 귀담아 들었다. 그런데 굳이 수리공들을 잘 지켜보려는 당부를 덧붙이지 무언가. 나는 그 말에 특이나 기분이 상했다. 내가 아는 한 우리는 그의 차를 수리할 때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매번 수리를 맡길 때마다 그는 불평과 경고를 서슴지 않았다. 물론 선생님은 현명하시지요. 그러면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때 저는 지루한 부분을 빼놓고 해요. 우리는 수리소에서 그런 식이다. 수리소에서 그 대상이 자동차이긴 하지만 말이다. 우리는 아무도 짚어내지 못하는 차의 문제를 진단하고 가히 예술 수준으로 수리를 해낸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느라면 회사의 창립 비전이 떠오른다. 우리는 고객이 사랑하는 차를 수리합니다. 였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 우습게 들리지 말아도 지금까지는 모든 수리에서 차에 필요한 게 뭔지를 우선으로 꼽았다. 필요한지, 고객 감정이 중요한지, 내 감정각성에서 가장 힘겨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내 많은 추억들이 고스란히 재정립이 되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이가 들면서 온화해지기도 한다. 어려웠던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스스로 말한다. 그래, 지금은 웃어 넘길 수가 있지만 그때는 참 대단했지. 나는 어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자폐인들이 사고 처리의 지연을 겪는다고 하지 않는가. 지금의 내가 그런 것 같았다. 아니면 이번에는 진짜로 꽤 복잡한 문제였는지도 모른다. 마치 내 감정적인 내가 과거의 특정 장면이나 경험이 무슨 뜻이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생각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다. 요즘은 이런 현상을 늘 겪는다.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최근에 지나간 기억들을 떠올리게 한다. 알바르는 TMS 효과가 언제나 긍정적이지는 않을 수. 어쨌든 나는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가 기억하는 그 애는 젊은이로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그해 여름 내내 경제는 최악이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나는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직시했다. 더 이상 마서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듯했다. 이혼도 데이트의 악몽도 모두 뒤로 한 채 어느덧 가을이 왔다. 나는 수리소에서 다시 마리페가 맞아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와 아기를 낳는 뒤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부 털어놨다. 집에서 나온 것, 이혼 신청을 한 것, 또 시내에 있는 셰르턴 호텔에 묵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 이혼 조정이 끝나면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말이다. 그러다 그 애의 부모가 내 동영상들을 보게 된 거였다.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그들은 네게도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을 읽었다고 한다. 김벌리의 말로는 테스트 결과 네의 점수가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달라진 것은 네기 테스트에 임하는 태도였어요. 나는 그해 봄에 김벌리를 처음 만났다. 보스턴행 비행기에 오르기 딱 일주일 전이었다. 내가 그들이 사는 동네의 공공도서관에서 강연을 하자 참석을 했다. 강연을 마친 내게 김벌리가 다가왔다. 그리고는 TMS에 얽힌 가족들의 여정에 대해 말해 주었다. 별거 아닌 말처럼 들리시겠죠. 하지만은 네기 자신과 직결되지 않은 상황을 이해한가. 그리고 선생님의 고충과 자기 아빠의 물건을 머릿속으로 연관지은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대화의 흐름에 맞게 선생님을 도울 방법을 제안한 것도요. 물론 예전에도 네건 특정 인물이나 책이나 영화 속 인물에 관심을 집중하면 공감을 할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달라요. 이렇게 독심술사. 2012년 여름에 나는 TBS를 비롯해서 기타 자기격법과 기술을 목격을 했다.
나중에 나는 내의 백색질 경로 지도를 직접 보게 되어졌다. 백색 경로. 말세는 인간은 내가 마치 자동차 내비게이션 길을 찾을 때처럼 끊임없는 도전에 부딪힌다고 봤다. 물론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이겠지만 말이다. 나는 마르셀이 제작 중인 내 지도가 생각났다. 내 지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발달시켜놓은 이 영상학 기술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모든 의학 연구자들이 기본적인 MRI 기술에 대해 알고 있다. 방사선 전문의들은 벌써 수년간 이를 사용해왔고 그렇다는 거죠. 스캔 해서 참고로 가족의 죽음, 청년 시절에 나는 고속도로에서 죽음을 목격하거나 폭력을 받다. 하지만 자필이라는 망각 덕분에 보호가 되었다. 오히려 그 사실을 깨닫자 마치 치과에서 국소 마취하는 것이 생각이 들었다. 그런 것을 보고도 상처가 TM에서 실험전에 나는 프레임 안에 기타를 치는 음악가의 머리부터 허리까지 상반신이 담긴 사진을 자주 정확히 찍었다. 나쁘진 않았다. 음악가들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하지만 2008년 록밴드 보스턴 케이트리스 베일이 그 드로를 찍은 사진을 보면 비교가 됐다. 한 프레임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는 베일의 손과 기타의 앞면 그리고 기타 줄뿐이었다. 뭔가 추상적이었지만 생동감과 색감이 흘러 넘쳤다. 누가 기타를 치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나를 똑바로 바를 출간한 이후에 나는 여러 대학 및 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유치원 프로그램까지 초청이었다. 그 중에 한 곳이 메릴랜드 럭빌에 위치한 아이비 마운트 학교. 그곳의 학부모 중 한 명 리사 그린맨에게 초청을 받았다. 그녀는 나를 아이비 마운트의 아스퍼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모니커 애들러 원에게 소개했다. 그 이후에 나는 오늘날까지 그녀와 함께 여러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기술, TMS. 내 의견은 이렇다. 우선 아주 어린 아이들에 대한 미래 장애 진단 매우 신중해야 하고 치료는 그 다음이다. 그렇지. 치료는 윤리적인 난제도 있다. 신경 강화가 지니는 가능성 때문에 앞서 언급한 이런 것들이 신경 강화로 또 내 자극실을 찾아 나설 것인데 어느 순간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 마르셀의 영상기술은 수사학 분야에서 확실히 많은 걸 시사한다. 하지만 그런 기술이 적절하게 윤리적으로 사용될 환경이란 게 있을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보던 심리수사가 2026년 경이면 가능할지 모르는 일이다. 로빈스는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그는 놀라운 여정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다. 바로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이의 관점이다. 그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다. 40년 이상 자폐를 가지고 새로운 저자의 삶을 뒤바꿔 놓은 최신대 치료법에 관한 놀라운 회고록인데 소통, 표현, 감정 그리고 타인이 모든 것이 찾아낸 어둠 속에서 지낸 40년. 하지만 어느 날 마음속 전등의 스위치가 켜졌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괴짜 외톨이가 자동차 전문가, 포토그래퍼, 음향 엔지니어 그래서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 획기적인 치료법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발전상까지도 말했네요.